2월 강의 우리 이론 완성반 2월 서양 사상 뭐 우리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시대별로 이제 학자들과 학파들 그리고 이제 여기 플러스해서 일반 윤리학 이론들 윤리학 이론 관련된 거 최근에 비중이 최소 한 문제 이상인 부분이라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요. 서양 윤리 사상의 기본은 우리 시대 구분이잖아요. 시대, 고대.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그쵸? 둘이 이것을 묶어주는 또 플라톤이라는 인물. 플라톤이 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자기 철학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주인공인데 이름은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를 우리 고대 동양 사상에서도 장자 같은 인물이 우리 공자하고 안연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풍자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풍자까지는 아니어도 자기가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가지고 자기 사상을 얘기하고 여기에 우리 상대자로서 그쵸? 이 플라톤은 이상주의자라면 우리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고 사실상 이 우리 인류의 윤리학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꺼집어 이미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중심의 이성주의자들이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성에다가 뭘 더했어요? 경험. 그야말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 행위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이게 중세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근대에 가서 우리 시험에 1번, 2번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칸트 또 누구 있어요? 공리주의자들 우리 벤담 그리고 밀 그쵸? 이런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향을 미치고 플라톤은 사실 칸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서양의 윤리사상의 핵심 키워드는 제일 큰 글자는 역시 이성이다. 이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성 중심주의로 흘러가는 이쪽 이제 플라톤 칸트 라인이 있고 반이성까지는 아니지만 이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성 플러스 감정 또 행위 이런 것들의 중심을 두는 계열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험주의라고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요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현대 사상가 뭐 우리 윤리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현대 사상가 중에 실존주의와 오랜 이제 한국적 전통일 수도 있어요. 실존과 실용이라는 정말 몇십 년 된 교과서의 전통이에요. 실존주의와 실용주의가 현대 사상의 전부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제 메타 입장. 사실 현대 사상의 핵심은 메타 윤리학이죠. 메타.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넘어서고 윤리학. 그야말로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동양에서는 이제 그게 자연스럽죠. 여러분 왜 효도합니까? 그러면 부모의 자식이니까요. 이 정도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어, 효도를 해야 된다고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그 전통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부터겠죠. 그러니까 자연의 힘으로 우리가 자연의 명령으로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자연주의 또는 자연주의 오류라고 하죠. 자연주의 오류라는 건 우리한테 기분 나쁜 말이긴 한데 그냥 동양 사상가들은 어떤 근거, 사실에서 당위로 넘어가는 근거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뭐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고자 노력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연주의, 넓은 의미에서 온 자연주의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왜? 좋으니까. 좋다는 걸 우리가 느끼거나 인정해 왔으니까.
근데 그거에 문제를 삼는 게 바로 메타윤리학이죠. 진짜 의미 있는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20세기, 21세기의 우리라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체 우리 윤리학의 역사에 시비를 한번 걸어보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메타윤리가 꽤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뭐 서론의 서론인데, 본론의 우리 첫 번째는 서양윤리 사상의 흐름을 좀 더 문자적으로 글자로서 파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서양윤리 사상의 흐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음과 옳음. 좋음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바꾸면 뭐냐면 행복론이에요.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그러면 저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요, 전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쾌락이라고 보통 하죠.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그 즐거움 그 자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빼앗기면 그 상실감도 있고 그 좋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행복론자들이 있고요. 옳음이라고 하면 한자어가 뭘까요? 우리 좋음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옳음은 정의론이에요. 정의. 무엇이 옳은가? 정의. 나는 어떻게 옳게 살 것인가? 또는 의무론이라고도 하죠. 의무. 그래서 윤리학, 서양 윤리학의 두 가지 큰 주제는 결국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쾌락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의란 무엇인가예요. 올바름, 옳음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키워드 딸린 것은 뭘까요?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가로넣기로 요 네 가지가 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모든 사람이 이 중에 하나는 건드리게 돼 있거든. 자기 윤리 사상의 화두야. 이거 얘기 안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렇게 많은 설명을 왜 합니까? 나는 행복이 뭔지 찾아보려고. 나는 무엇이 올바르고 옳은 것인지. 동양사상, 1월에 했던 동양사상은 여기에 거의 다 가 있어요. 한 90%는 여기에 가 있어. 열심히 뭘 해야 돼. 그냥 하면 되는 것에 달려 있다면, 동양에서는 행복론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라는 건 뭐 딱 잘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양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았다는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에 있었다면 이 장자 같은 인물, 동양에서 장자 같은 인물은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한 사람이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은 게 아닐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요것의 균형이 아주 잘 맞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 곧 정의고 정의로우면 행복해질 수 있다. 요것의 일치를 이제 하려고 했고, 이 두 가지를 매개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성이에요. 우리의 정신, 영혼의 본질이라고 늘 얘기하는 이성.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이성의 활동이라고 본 거죠. 이성적 판단이 됐든, 이성적인 정보의 수집이 됐든, 계산이 됐든, 모든 또 서양의 사상가들은 어떤 이성, 우리 나중에 사회사상 가면은 뭐 롤즈나 하버마스 같은 사람도 결국엔 이성을 붙들고 있잖아요. 공적 이성, 뭐 의사소통적 합리성. 그래서 이 이성이란 키워드를 놓지 않고 있다. 요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한 동양 사상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보면 실천에 대한 관심이 동양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실천보다 실현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깝겠죠. 실현. 그리고 남보다는 자기가 우선된다. 그 서양 사상을 우리가 개인주의 또는 뭐 이기주의, 나쁘게 하면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난 다음에 남이 보이는 거예요. 우선 나를, 그래서 그것을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사상, 서양 사회사상으로 이제 3월에 가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자기보존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따지는 게 인간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요. 그것을 좀 더 아주 극렬하게 좀 성악설에 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 남에게 잘해주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요런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상은 이성적이다, 명료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어떻게든 분명하게 무언가에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를 가지고 할 때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시대 구분으로 보면 고대는 크게 보면 그리스와 이제 헬레니즘 철학으로 윤리 사상으로 나뉘는데, 그리스의 사상은 일단 상대주의와 보편주의라는 큰 틀, 우리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편이 이렇게 되네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한 편, 소피스트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도식으로 묶으면 위험한 게,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피스트입니까? 넓게 보면 그렇게 묶일 수도 있겠지만, 이 둘 사이의 구분은 상대주의와 보편주의라는 차이예요. 또는 뭐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이렇게도 묶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라든지 행동, 결과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절대적인 어떠한 이성의 명령이라든지 누군가 예외 없이 따라야 할 법칙을 강조하는 입장,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헬레니즘으로 넘어가게 되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는 큰 구분, 우리가 학파로 보면 에피쿠로스, 또 누구예요? 스토아. 에피쿠로스는 한 인물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를 상징하죠. 스토아, 스토아는 이제 그 공부했던 공간의 이 기둥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쪽에서는 쾌락주의, 한쪽은 금욕주의라는 아주 극명한 이름 차이가 있는데, 둘 사이에는 아주 접점이 붙어 있어요. 금욕과 쾌락 사이에 거의 경계가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를 선 하나로 놓고 보면, 우리 물결로 놓고 보면, 쾌락주의는 그래도 이 물결, 잔잔한 물결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금욕주의는 이 물결조차도 굵은 선으로 그리다 보면 그닥 차이가 없다. 늘 그게 그거예요, 바다는. 심지어 파도가 친다 해도 뭐가 보인다?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어, 예전에 화엄 불교 1월달에 한 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대부분은 파도, 그리고 또는 잔잔함, 이게 바다의 이미지로 우리는 보려고 하죠. 근데 화엄은 바다 전체를 봐야 된다. 파도가 치든 뭐 잔잔하든. 이 스토아주의도 기본적인 생각은 바다를 보라 이거죠. 바다. 그게 바다인지 아닌지, 바다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중요한데, 내 마음이 흔들리면 바다를 내 멋대로 막 꾸며댄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에피크로스 스토아를 통해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게 더 중요하죠. 금욕주의는 느낌상 뭘 안 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쾌락주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어디 신나게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게 이 쾌락주의의 이미지잖아요. 이들이 추구하는 쾌락은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상태, 안 아픈 상태가 쾌락이에요.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롭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해요. 왜냐하면 쾌락을 즐기다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것을 매우 매우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쾌락을 굉장히 자제하는 거죠. 요만큼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와 차이가 안 느껴지죠. 중세 시대로 이제 시대는 넘어갑니다. 이
고대 그리스 시대가 주로 인간 중심의 시대였다면 이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유럽에서 우리 서양 하면 이제 뭐 미국을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유럽 사회잖아요. 유럽 사회가 이제 기독교 문화가 중심이 되면서 완벽하게 신앙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게 곧 모든 사상, 윤리, 철학의 대명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 두 가지 이제 입장, 아우스티누스와 아퀴나스. 그래서 뭐 교부 철학, 그리고 뭐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제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신을 잘 이해하고 사랑할까? 그냥 사랑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머리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철학을 이용해서 윤리를 이용해서 신앙을 강화하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비중으로 보면 불교랑 사실 위상은 같은데 시험은 조금 나와요. 몇 년에 한 번씩. 대신에 또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고 정해진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약간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항상 우리 시험은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느냐 또는 대비 못했더라도 임기응변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세시대라는 신중심의 시대를 다시 인간중심 시대로 돌려놓은 것이 근대 르네상스 종교개혁이잖아요. 역사를 보면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시험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스피노자와 휴미라는 이제 인물들을 먼저 깔아놔요. 그러니까 휴는 경험주의와 우리 상대주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리고 스피노자는 절대주의, 그리고 이성주의를 대표하는, 이들을 먼저 배치를 해놓고 분위기를 깔아놨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2022년 개정 교과서에는 스피노자는 아예 사라졌고 휴는 다른 영역으로 살짝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상에서 감정중심 윤리학, 뇌과학의 선구자로, 선각자로 이렇게 살짝 한두 문단으로 이렇게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시험의 변수이긴 한데 그래도 뭐 최소한의 안전망은 구축해놔야 돼. 교과서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한두 해는 긴장이 필요한데 올해 한 해 지나갔고 이제 내년 시험,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까지는 스피노자, 휴물 평소 하는 만큼은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핵심 한 문제씩 그냥 이제는 대놓고 나오고 있는 칸트야 뭐 늘 한 문제였고, 그리고 벤담 밀로 묶인 공리주의도 칸트와 같은 이제 위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열심히 다룰 거고요. 현대에 와서 이제 실존과 실용,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덕윤리와 배려윤리, 그리고 이 메타윤리학 여기 써놨네, 그쵸? 메타윤리학까지 해서 한 달이 좀 정신없어요. 해야 할 건 많은데 우리가 기출이 늘어나면서 이론들을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그 보강하다 보니까 책도 두꺼워져 가고 또 교과서도 개편되다 보니까 두 개로 줄은 건 다행인데 5종에서 두 개로 줄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서양윤리 사상의 특징,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이건 뭐 동양 사상에서 잘했지만 동양 사상은 대체로 그러한 형이상학을 자연에서 빌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서양 사상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고 동양 사상에는 순자 빼고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거의 없잖아요. 서양 사상은 인간,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걸 무엇보다 인간의 그냥 전부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특징 지우는 건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명령에 따라 의무를 따르고 금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켠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인간은 이성도 있지만 동물적인 요소도 있어.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야? 인간은 욕망. 그래서 경험을 중시하고 이 경험, 어떤 것을 경험하고 무엇을 우리가 느끼고 해봐야 하느냐에
해서 쾌락과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이유를 의무에 따라 하라고 해서 명령에 따라 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판단도 하죠. 그 판단의 핵심은 쾌락과 고통이에요. 좋은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하고 내가 괴롭고 싫은 건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거죠.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이 쾌락과 고통을 넘어선 것들을 해야 인간답다. 아니다. 이성은 쾌락과 고통을 주는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해 와서 나한테 알려주는 역할만 해주면 돼. 인간은 이 감정과 욕구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서 사는 게 더 훨씬 행복한 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도덕 기준들이 등장한다. 쾌락, 법칙, 또 품성, 배려, 결단 같은 용어들이 서양 사상가들에게 막 던져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 즉 궁극적 목표가 되는 그 행복, 정신적 쾌락, 만족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윤리의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사회를 꿈꾸는 특히 17세기, 18세기 이후 근대 사상의 또 한 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여 사는데 좀 잘 살 수 있을까? 공동체주의, 공화주의라는 게 생겨나죠. 사회사상 3월에 할 때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그래서 서양 문명을 형성하는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정신적인 지침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핵심 문제로 보자면 우리가 삶의 의미, 삶의 목표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 여러분 지금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누가 시켜서 왔나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권고나 이런 건 있었겠지만 칸트에 의하면 스스로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다 뭐죠? 타율이죠. 자율성을 여러분 지키시면서 올 한 해 목표도 그렇잖아요. 목표를 보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요. 합격을 하는 게 행복하겠죠? 그 합격도 어떤 합격? 내가 원하는 곳에 아주 넉넉한 점수 그래가지고 좋은 곳으로 또 발령까지 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뭐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나머지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겐 수단이죠. 저를 이용해야 되죠. 잘 이용하고 최대한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합격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이죠?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합격을 통해서 내가 교사가 되겠다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근데 교사가 된다는 것도 또 넓게 보면 수단이에요. 더 큰 목적이 있죠. 행복해지는 거죠. 뭐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신가요? 행복을 넘어서는 거. 우리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근데 그 행복을 얻는 방식은 다양하잖아요. 지금 절을 사용하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되도록 올바른 방법을 써야 한다. 그렇죠? 정의로워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 거죠. 어, 그게 의무예요. 우리한테 의무고 올바른 길이에요. 그게 결합됐을 때 가장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목표이자 또 그 우리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 그리고 좋은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나쁜 수단을 통해 우리가 그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빌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하는 이유는 끝에 보면 뭐 세계 정복이 됐든 뭐 악의 무리 악으로서 세상을 덮든 자신의 행복,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죠. 근데 수단이나 방법이 좋지 않잖아요. 물론 결과도 안 좋지만 폭력적인 방법을 쓰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힘이 되는 건 뭐냐면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 어쨌든 내가 잘 되는 것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월 지금 2월인데 11월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앞뒤 좌우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내한테 유리한 거, 내가 잘 될 수 있는 걸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저도 이용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조언도 구하고 뭐 공부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게 저를 이용하는 거죠. 그쵸? 어떤 식이든 저한테는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바쁘고 뭐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힘들다. 뭐 질문도 어려울 수 있죠. 근데 해야 돼요. 그게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결과로 여러분 합격하고 제가 학원에서 이름을 날리면 그건 저의 행복이 또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하시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 올 한 해 한번 해보는 거지 이런 사람하고 그냥 올해 합격하지 딴 건 생각 안 해. 무조건 고득점, 고득점으로 합격이야. 이런 사람하고는 결과가 달라요. 제가 수년간 보아온 결과예요. 뭐 거짓말 좀 못해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눈빛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절실하고 정말 이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해서 11월에 정말 엄청 잘 볼 거야. 이런 사람의 눈빛과 뭐 있나 한번 보자. 뭐 들어볼까? 또는 뭐 공부 올해는 좀 1년 만에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어디서 이제 그런 얘기만 자꾸 듣고 오셔가지고 1년 만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공부는 1년 이상 할 공부가 아니라고요. 이거 왜 1년 이상 하냐고. 1년만. 근데 그동안에 뭐 여러 해 공부하신 분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1년 공부가 안 채워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총량을 합쳐보면 남들 1년 한 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합격한 사람들의 1년 공부를 똑같이 한다 그러면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냥 아무 전공이나 하다가 그냥 한번 봐볼까? 우리 공무원 일반 시험하고는 다르잖아요. 자격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대결이라고. 기본 지금 1차 시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1차 시험을 붙고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1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자격을 어떻게 따신 건지. 그냥 대학이 요즘 쉽다고는 하지만 절대 안 쉬워요. 입학도 어렵고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 힘들잖아요. 3학점 3시간 연강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저도 강의를 몇십 년 했지만 학생들 막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다 견디고 이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11달이면 이거 뭐 긴 시간이에요. 이거를 1년에 끝내야지.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 조금은 아래로 내려봐야 돼. 이거 뭐 1년 내가 하는데 이거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마다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1년 이제 올인하는 기준으로 하는 거고 총량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은 남들보다 잠을 좀 줄이든 해야 돼. 뭐 일을 좀 하신다든지 기간제를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은 주말이 내가 없어야지.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보내야죠. 뭐 과부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각오 정도는 하고 덤벼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시간 낭비하거나 올 한 해는 또 많이 하는 경험 쌓는 것밖에 안 돼. 경험 쌓으러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이냐고요. 결과를 내야죠. 결과 무조건. 아시겠죠? 우리 2월이라서 뭐 3월 가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각오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각오를 단단하게 눈에 힘 팍 주고 저는 원래 눈이 좀 힘이 잘 안 들어가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남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서양 윤리 사상 여기에 이렇게 시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헬레니즘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해양무역, 외래문화,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어지는 고대 그리스 시대를 말하죠. 여기서 민주정치가 발전했고 또 자연 철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철학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 이성을 얘기하고 이걸 말로써 설명하고 싶어요. 잘난 체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경험적 다양성을 처음에 시작으로 해서 그 안에서
공통점들을 뽑아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한번 합의를 보자. 이걸로 모두 의견 통일을 해보자. 합리적 보편성으로 가는 시대로 전환하게 되죠. 물론 이게 공존해요. 경험적 다양성과 합리적 보편성이 인류 역사에서 같이 간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을 중시하고 사물과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자연과학적 탐구와 정신적 윤리적 탐구가 병행되었다. 둘 사이의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이루어지죠. 우리 고대 철학사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 뭐 인간이 뭘로 구성되고 만물이 뭘로 구성되느냐, 만물은 변화냐, 뭐 정지냐 해서 엄청 헷갈리는 사람 많이 등장해요. 뭐 아낙시메넥스, 아낙시만드로스. 근데 다행히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거는 가지 않는다. 우리는 철학 시험은 아니에요. 가끔 철학 시험 같은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윤리학이라는 분명한 그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이성, 행복, 옳은 것, 정의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 등장할 용어들이 미리 다 던져졌다는 거. 그래서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를 헬라스라고 했죠. 거기서 온 헬레니즘이라는 이제 한 입장이 있고요. 한 사상이 있고 또 헤브라이즘, 히브리,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기독교 문명, 유대교,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이 신에 대한 믿음과 규율을 강조하고 여기서는 특히나 예외가 없어야 돼. 신을 믿는데 나는 빼줘요. 나는 안 믿을래. 있을 수가 없죠. 다 처단해라 해버리잖아요. 다른 말을 해도 안 되지. 이단 사설, 이단. 그래서 이 근원으로서의 신을 누구나 믿어야 하고 근데 또 하나 좋은 점도 있었어요. 신 앞에 우리는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다.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17, 18세기에 근대라는 이 축복이 내리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돼요. 평등의식과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얼마나 써요. 우리는 산농, 공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비 몇 프로만 사람으로 온전하게 공부도 하고 사회적 활동도 자유롭게 하지. 나머지들은 오로지 자기가 주어진 것만 해야 되잖아요. 다른 자유가 없잖아요. 물론 서양도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근대에 오면서 평등주의가 확산되면서 사람을 확 넓게 쓰게 되죠. 부르주아가 처음에는 귀족 말고도 인간 대접을 받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시민의식이 발동하면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권리를 인정받고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면들 그리고 절대적인 규칙이라는 것은 이 신에 대한 믿음과 그 커뮤니티의 계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죠. 지켜야 돼. 무조건 지켜야 돼. 우리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때로는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좀 짜증날 때가 있죠. 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의무를 지거나 뭐 병역의 의무를 지거나 이거면 다 됐겠지 했는데 나와 보니까 또 납세의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왜 지켜야 하는가? 사실은 이것의 가격이죠. 우리가 평등과 존엄성을 얻은 가격이에요. 그 내야 돼. 이거 안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헬레니즘의 자유로운 정신과 탐구 정신, 그리고 헤브라이즘의 이 규율 정신, 무언가를 지키고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이게 서양 사상에서는 같이 잘 결합돼 가지고 뭐 오랫동안 지금도 사실 번영을 누리고 있는 셈이고 우리 동서양을 놓고 보면 이제 그 갭을 좁히다 못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 밀리니까 저항감이 세잖아요. 서양에서 보면은 저항감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동양 사상 또는 동양인들이 가진 그 컴플렉스가 그들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그 뭐랄까요?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이제는 위기감도 있고 하니까 더더욱 옛날 그 시대의 향수를 가지고 이 동양과의 이 차별성을 여전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본론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교사가 되고 나서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죠. 과연 동서양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동양은 서양에게 무언가를 배울 것이 있는가? 많이 배웠죠. 열심히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다 서구적인 것들이고 서양에서 배운 것들을 많이 이식해서 우리 교육제도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글로벌이라는 이름하에서 뭐 이제 구분도 필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해서 여전히 안 그런 시선도 있다라는 거. 딴 얘기할 시간은 별로 없어서 뭐 틈틈이 하기야 하겠지만은요. 예, 바로 그러면 1장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윤리사상인데요. 우리 순서는 교과서, 새로 바뀐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고 분석하고, 뭐 읽는 순간 분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펴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의 모든 문장을 한두 줄로 끊어놨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했지? 아마 하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의 특징인데 이 한두 줄이 시험 문제의 서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그대로를 서술할 수 있느냐 능력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기출문제 우리 열심히 보시나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진짜 요거 써먹을 만한 게 있구나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기출문제를 안 보시면 뭐지? 왜 한 줄씩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다 끊어져 있어?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분단을 다 분절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맥락 없이 한두 줄을 써야 돼. 2017년까지는 그래도 뭔가 맥락과 논리를 갖춰서 서술을 했지만 이젠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알아? 이런 식이에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 뭐야? 또는 이 이유, 그 이유 서술해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분절적으로 그걸 답할 수 있어야 돼. 그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은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열심히 봤는데, 이거 그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시험 보고 나면 너무 슬픈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꽤 잘했는데 시험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험 문제 모드로 모든 것들을 읽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선 시험 문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1, 2월에 기출 정립반이라는 특강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룰을 알아야 돼. 이 경기의 룰을 알아야 뛸 준비가 된 거죠. 축구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방망이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축구 경기 룰을 알아야 돼. 경기장 크기가 어떤지 알아야 되고 나는 어느 위치에서 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뒤에서 날라오는지 옆에 날라오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경기장에 앉으려고만 하면 안 되지. 경기장에 쓰려고 하면 안 되지.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저는 실전을 활용하는 것. 이미 그냥 늘 연습 게임을 1월부터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뛰면서 배우는 거죠. 그걸 지금 생각하면서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초보자한테 어려운 거 하시는 거 우리 초보가 어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의 초보일 뿐이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이미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잡아야 돼. 잘 모르면 와서 물어보면서 또는 혼자 가서 낑낑 매면서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모드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7, 8월, 9월, 10월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뭐 암만 이론서를 10번, 20번 읽어도 7, 8월 시험 문제 하나 못 푸는 분들이 허다해요. 9월에 가서 풀면 되지 않습니까? 9월에도 못 풀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우리 교양 수업 듣듯이 공부하니까. 그러면 안 돼. 학교 시험은 서술로 길게 이렇게 몇 문제 안 나오니까 쓸 수 있는 게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딱딱딱 분절돼서 흔히 말해 지엽적이란 말이에요. 아주 지엽적인 것도 나오고 우리가 느끼기에 지엽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많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서론이 서양 사상이 길기도 하고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좀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일단 교과서로 가볼게요. 교과서는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크게 두 종.
리베럴 스쿨 천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두 권 다 봐도 돼요. 다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다예요. 그래서 보자고요. 상대주의와 보편주의라는 제목으로 돼 있네요. 그쵸? 리베럴 스쿨. 우리 첫 페이지 보시면 서양 사상 기원전 5세기 고대에서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됐다. 소피스트는 복수죠. 소피스트들. 뭐 프로타고라스, 그렇죠.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등등.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은 그 정도인데.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이 실제 사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보고 각자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고 서로 다른 윤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 서로 같을 수는 없다. 다양하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윤리, 보편적인 윤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소피스트는 인간의 삶은 동물과 같다면서 자연의 질서와 구별되는 인간의 윤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는데 이런 입장을 무도덕주의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윤리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결국에는 동물들의 피 튀기는 싸움이지. 그래서 다른 소피스트가 있죠.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속임수. 말 잘 듣게 하려고 속이는 거다. 강자가 약자들한테 구슬르고 달래는 거죠. 야, 너 원래 그렇게 나쁜 애 아니잖아. 말 잘 듣잖아. 이런 식의 입장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소피스트 두 번째 이상이 우리의 인류 역사 그리고 윤리학의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피스트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때 활동한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교양이나 변론술이죠. 요즘으로 치면 정치인, 변호사, 학자 이런 사람들이죠. 저도 소피스트죠. 현대로 보면.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면 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변론술.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뜻하는 그리스어 소피스테스. 그래서 지혜, 소피아. 철학이 필로소피아잖아요. 필로스,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혜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죠. 지혜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소피스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 프로타고라스. 인간 척도론이라 하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각자 알아서 자기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의 대표자가 되고요.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는 절대적 보편적인 윤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는 공동체마다 서로 다르다. 공동체마다 다르다. 공동체의 관습을 윤리와 동일시한다. 윤리적 관습주의라고 하고요. 우리 나중에 가면 도덕사회화론이라는 이제 교과교육론에서 한 축이 되는 원조들이죠. 사회에서 뭘 배우느냐에 달려있다. 어떻게 사회화 되느냐. 이 원조가 바로 윤리적 관습주의죠. 그래서 인간 척도론에 의하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간인데 그 인간은 사람마다 각자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니까 어떤 판단이 참거짓인지 가릴 수 없죠. 그래서 윤리적 판단도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플라톤, 제가 그랬잖아요. 플라톤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편다. 요거죠. 모든 것의 척도는 인간이다. 이게 프로타고라스 얘기예요. 근데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인간은 어떤 것이 무엇이라면 무엇인 것의 척도고 이게 아니라면 이것이 아닌 것의 척도예요. 같은 바람도 추워하는 사람에겐 차게 느껴지고 추워하지 않는 사람은 차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겨울 좋아하는 분들은 아 시원하다 얘기하는 분이 있고 겨울 싫어하는 사람은 추워 죽겠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그쵸. 오늘 날씨 정도면 그냥 시원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춥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 이렇게 겨울이 길어. 그것이 다 각자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프로타고라스는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다수의 사람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만든 것이 윤리다.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다. 윤리는 유용한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에 따르면 윤리는 공동체마다 다른 것이고 각각 자신의 윤리를 가지고 이런 입장을
윤리적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에 의하면 공동체 윤리는 모든 공동체 윤리는 타당하니까 특정 공동체 윤리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만나면 뭐 따귀를 때린다 이러면 따귀 때리면 아프잖아. 그럼 폭력이잖아. 반가움의 표시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서 우리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뭐가 있어요. 사람 인신공양 같은 거. 사람 바치고 이런 것도 인정되는 인정하는 데도 있잖아요. 인정할 수도 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윤리상대주의는 그야말로 인류의 보편적인 모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는 항상 비판. 그것은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대마다 변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면 윤리적 보편주의에 의하면 모든 공동체에 똑같이 존재하고 인간이 지켜야 할 불변의 것이다. 이 괄호 안에 우리 치는 것들은 나중에 괄호 지워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윤리보편주의에 따르면 관습으로 굳어진 윤리라 해도 잘못된 게 있죠. 좀 소프트한 예, 노예제도적 인신공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예. 예전에는 노예제도 우리 농장 크니까 데려다가 써야 돼. 지금은 누구나 노예제도가 비윤리적이죠. 어느 나라도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대놓고 하는 나라는 없죠. 인권이라는 객관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니까.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윤리적 상대주의는 이 객관적 가치를 부정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 가치는 주관적 가치와 상대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라는 거죠. 가장 우리 객관적 가치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보존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지키려고 지금 매일매일 식사하시죠? 난 먹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객관적 가치는 살아야 한다죠. 먹고 살아야 한다. 그쵸?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가 주장한 무도덕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를 다 비판하죠. 그래서 보편적 정의를 탐구한 거예요. 보편주의의 출발은 누구다? 소크라테스에게서 시작된다. 이 최근에는 너무 유명해지신 분이죠. 원래 우리 같은 윤리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야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름이지만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더 잘 알게 된 노래 때문에도 그렇고 이 소크라테스란 인물은 윤리적 행위란 뭐냐 바로 이제 덕이란 용어 덕 뭐 동양 사상의 덕과 넓은 의미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이 덕이라는 말을 가지고 꽤 이 초기에는 좀 많이 쓰여야 되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만 생각하는 덕,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그 덕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러니까 그 덕이라는 것을 우리 인격이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것, 탁월함, 훌륭함 뭐 이런 걸로 번역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경건, 정의 등의 여러 가지 덕의 보편적 정의를 탐구했고요. 그래서 인간 척도론과 이에 근거한 윤리적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성이라는 걸 이제 전면에 내세워요. 이성을 통해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회 타당한 객관적인 진리와 도덕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성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죠. 인간은 곧 이성이다. 이성. 11월에 어떤 문제의 괄호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성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이제 등장했어요. 2월에 이 시간에 이제 시작됐고 우리 인강은 어느 시간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성이라는 말 11월에 나왔을 때 못 쓰면 안 되겠죠. 못 쓸까 싶은데 어떤 데서 나올까? 그게 긴장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쾌락, 부, 권력이 행복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는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겠죠. 그쵸? 쾌락은 이제 어떤 쾌락인데요? 물어보고 싶은데, 부나 권력 같은 경우엔 별로 안 물어보고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부유함과 힘이라는 건 강자의 상징이잖아요. 그쵸? 강자. 이를 추구하는 삶이 최선, 강자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약자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약자가 대부분이잖아요. 강자가 더 많나요? 약자가 더 많나요? 당연히 약자가 더 많죠. 강자는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자가 한 사람이면 이 나머지 강자들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약자들은 대부분이고 그 약자들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각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 생각하고 살아. 네 내면을 좀 봐.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하면서 살아. 이런 게 아니면 살 가치가 없다. 그냥 동물로 살아라. 그래. 소피스트 말이 맞아. 그런 사람들은 동물로 살아. 인간으로 살려면 영혼을 돌봐라. 그래서 문제로 내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테네인 여러분, 당신들은 돈, 명성, 명예를 돌보면 여러분의 이것을 최대한 훌륭하게 하는 일을 신경도 안 써요. 그런 삶이 안 부끄러운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이것을 훌륭하게 만드는 검토하지 않고 쾌락,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설하는 거죠. 영혼, 영혼을 돌봐야 한다. 실제로 우리 기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덕 있는 사람이 된다. 안다라는 말 나옵니다. 덕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한 글자로 지고 두 글자로는 지식 또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면, 무지하다면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못해요. 모르면 못한다. 우리 주희가 얘기했던 선지후에게 딱 맞는 건 사실 소크라테스죠. 알아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알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센 돈이 많은 것 이런 게 유익하다고 하지만 모르면 뭐 소용이 없어요. 알미 없다면 나쁜 것 혹은 해로운 것들이 될 수도 있죠. 유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힘센 것, 돈 많은 것을 제대로 그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요. 마찬가지로 용기에 필요한 대담함이나 절제 필요한 인내도 알미 있다면 용기나 절대 될 수 있지만 알미 없으면 악덕이 될 수 있어요. 만용 또 그냥 폭력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을 강조한다. 지식을 강조하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한다. 그래서 아무리 대담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기가 뭔지 모르면 용기 있는 행위가 될 수 없고 쾌락을 억제한다 해도 절제가 뭔지 모른다면 절제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지하면서 대담한 행위 타인에게 해악을 주고 무지하면서 인내하는 행위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알미 중요하다. 그래서 덕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 덕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덕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지 않을 수 없다. 덕 있는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근원은 지식에 있고요. 또 행위하지 못하고 또는 행위를 잘못하는 것은 뭐냐? 무지에 있다.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덕 있는 행위는 자신의 영혼을 좋게 하는 것이죠. 덕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악덕한 행위는 자신의 영혼을 나쁘게 만들죠. 누구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나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소크라테스에게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파괴하는 건 모를 때 그런 거죠. 몰라서 술 많이 10병 마시면 좋을 줄 알고 먹었는데 먹어보니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쳐요. 알고 나면 이제 다시는 안 그러지. 그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이에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 10병 마셨을 때의 그 쾌락과 즐거움이 그리워서 또 이게 큰 사고 치고 내가 아플 줄 알면서도 잘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이건 뒤의 얘기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소크라테스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악덕, 비도덕적 행위는 단지 뭐다? 무지의 산물이다. 이 무지라는 말이 시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온단 말이에요. 이 쉬운 게 나올까요? 쉬워 보이지만 틀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에 맞추는 사람이 이제 더 많아지죠, 점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걸 못 써가지고 틀린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얘기인데. 지금 보기엔.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인 알면서도 쾌락이나 돈 때문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비도덕적인 것에 쾌락이나 나쁨보다 쾌락이나 돈이 제공하는 좋음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죠. 무지가 잘못된 판단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건 뭐예요? 감정이 없죠. 그쵸? 소크라테스에게는 아직 감정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게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거기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행하게 돼. 덕인는 반드시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등식이 하나 나오죠. 알면 그쵸. 뭐를 해요? 덕 있는 행동을 해요. 뭘 좋은 게 뭔지를 알면 좋은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나는 행복해지죠. 지덕복 일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알게 되면 덕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덕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근본은 뭐예요? 아는 거죠. 모르면 안 돼. 열심히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덕 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 어떤 나쁜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신들이 돌보기 때문이니까요. 따라서 덕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에 의해 해를 입는 일도 없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분명하게 알면 덕을 갖추게 되고 덕을 있는 행위를 하게 되고 덕 있는 행위를 하는데 불행해질 수 없다. 그러면서도 또 신에 대한 얘기까지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덧붙인 건데 이거는 이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는 악덕한 행위고 정의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옳지 못한 행위, 악덕한 행위,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행위가 정의롭지 못한 사실을 알면 그쵸? 그 행위를 할 수 없죠. 누구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나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보존이라는 것의 또 출발점이 소크라테스인데 이 자기 보존은 이미 자기 개발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자기 영혼을 나쁘게 만들 정도로 자신을 방치하거나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기는 힘들다.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도 자기 보존에서 출발해서 지금 자기 개발 한참 하고 있는 거죠. 나를 개발해서 나의 가치를 높여서 경쟁에서 이겨내서 좀 더 나은 것을 보람 있는 행위를 하고 행복으로 가겠다. 소크라테스의 이 공식에는 잘 맞고 있는 거죠. 이 사이사이에 근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4월, 5월에 가면 지루하고 뭔가 어려워서 계속 나를 놓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의지의 문제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라고 보통 하고 주의주의가 빠져 있는 거죠. 의지의 문제가 지식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 경험상 의지의 문제가 때론 더 클 때가 있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 나서 충돌 엄청 하잖아요. 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롭지 않은 행위 당한 사람이라도 보복적 다른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정의롭지 못한 행위는 영혼을 나쁘게 만드니까 보복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플라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영향을 주었기도 했지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가지고 철학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학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인류적 삶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불굴의 의지는 후대 인류사에 많은 영감을 주었죠. 그러니까 입만 살아서 나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진짜 몸으로써 보여준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 오른 거죠. 소크라테스는 서양 사상가들은 그렇게 성인이란 말을 잘 안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경지에 있는 분이죠.
그래서 윤리적 보편주의는 오늘날 가치다원주의 사회에 발생하는 가치관 혼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뭘 강조했죠? 영혼을 잘 살펴라 돌봐라. 이것은 쾌락, 부, 명예가 전부라고 최선의 삶을 생각하는 현대인에게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어찌 보면 우리 윤리교사가 있는 이유죠. 소크라테스가 만들어준 거죠. 우리 이 부와 명예의 권력과 가장 거리가 먼 교과목이 우리 도덕윤리 과목이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 이 나머지들이 그냥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자부심과 명예, 그런 쪽의 명예를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사회의 마지막 버팀목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적 가치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AI 시대라 좀 더 좀 그런 게 절실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그런 각오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힘이 좀 덜 들지 않을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자격과 함께 자리를 얻기 위해 지금 하는 공부지, 자격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을, 자기 개발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다른 교과서 하나 더 보고요. 실전 이론으로 가겠습니다.